차가운 공기가 임서연의 폐부를 찔렀다. 눈앞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공허한 불빛의 무덤일 뿐이었다. 그녀가 앉아있는 아우라그룹 회장실은 그 야경을 압도할 만큼 화려하고 또 위압적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고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저편에 앉은 여자는 그림자 속의 여왕처럼 보였다. 강희진, 아우라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식물인간이 된 남편의 아들 강태준 회장을 대신해 그룹을 이끌고 있는 여자. 그녀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우아하고 빈틈없는 모습이었다. 실크 블라우스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고 부드럽게 미소 짓는 입술과 달리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거래예요. 임서연 씨, 강희진의 목소리는 벨벳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임서연 씨는 우리 아들 태준이의 법적인 아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만. 그리고 태준이의 아이를 낳아줘야 해요. 아들로. 반드시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거래라는 단어가 뇌리에서 윙윙거렸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이것은 영혼을 파는 행위였다. 그녀의 자궁, 그녀의 인생, 그녀의 미래를 통째로 저당 잡히는 계약이었다. 아우라그룹의 기술력으로 최고의 의료진이 함께할 겁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은 물론 상상 이상의 보상을 약속하죠. 강희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부친의 사업 실패로 생긴 200억의 빚, 사채업자들의 협박, 곧 길거리에 나앉게 될 가족들, 그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임서연 씨의 지옥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지옥. 그 단어가 서연의 심장을 후벼 팠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겪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때는 촉망받는 금융 애널리스트였던 그녀였다. 숫자를 읽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검은 옷의 사내들, 매일 밤 공포에 떨며 눈물 짓는 어머니, 무력감에 고개 숙인 아버지.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빚의 늪. 그녀는 수많은 길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강희진이 손을 내밀었다. 악마의 유혹처럼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제안과 함께. 왜 하필 저죠?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세상에는 돈이 필요한 여자가 수없이 많을 터였다. 강희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마치 어린아이의 순진한 질문을 듣는 듯한 표정이었다. 첫째, 임서연 씨는 건강하고 똑똑하니까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후계자를 원해요. 둘째, 배경이 깨끗해요. 부모님은 평범한 중산층이었고 당신 자신도 스캔들 하나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왔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비밀을 속삭이듯. 그러나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당신의 절박함이 마음에 들어요.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강희진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고통, 그리고 그녀의 절박함까지도 자신의 계획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가 거절한다면요. 거절. 강희진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있지 않았다. 임서연 씨, 현실을 직시해요.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던가요?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과 당신 가족은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겁니다. 사채업자들은 당신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테고 당신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실지도 모르죠. 어머니는 글쎄, 상상에 맡길게요. 그것은 더 이상 제안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설령 자기 자신을 파는 일이라 할지라도 계약 내용은 간단해요. 1년 안에 임신에 성공하고 아들을 출산하면 모든 약속은 이행됩니다. 아이는 아우라그룹의 후계자로 자랄 것이고 당신은 그 대가로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과 함께 완벽한 신분 세탁을 거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포기해야 하고 다시는 아이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저 아이를 낳아준 대리모, 아니, 법적인 어머니였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식물인간이 된 남자의 아내,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자의 아이를 낳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평생 보지 못하는 것,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그녀의 양심과 존엄성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눈을 뜨자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이었다. 결심이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이미 지옥이었고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었다. 적어도 이 거래는 가족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미래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강희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연은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임서연이라고 적힌 이름력. 서명란이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펜촉을 종이에 가져갔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정적이 흐르는 회장실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자신의 이름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동안 서연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처럼 이질감을 느꼈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통째로 아우라 그룹에 팔려나갔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강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강태준 회장의 아내 임서연 사모님입니다. 당장 짐을 챙겨서 우리가 마련한 펜트하우스로 이사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출산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은 그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일절 금지되고 오직 나와 내 비서를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어요. 새로운 감옥의 이름이었다. 펜트하우스. 서울의 하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황금빛 새장. 그리고 이걸 명심해요. 강희진은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에서 나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몸은 아우라 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고 오직 건강한 아들을 낳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하세요. 만약 계약을 어기거나 다른 꿍꿍이를 품는다면 당신의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눈물처럼 번져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다. 자유, 사랑, 미래,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엄마가 될 권리까지도 그 대가로 가족의 목숨을 샀다. 과연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인생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휘말려 들어갈 뿐이었다. 강희진이 말한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가장 높은 곳,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구름 위에 떠있는 섬과 같았다.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임서연은 숨막히는 화려함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은 서울의 전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냈고 미니멀하면서도 최고급 소재로 마감된 인테리어는 마치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았다. 이곳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사치의 결정체였다. 하지만
그 감탄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관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서연은 이곳이 화려한 감옥임을 직감했다. 모든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강희진의 비서는 차가운 얼굴로 몇 가지 규칙을 전달했다. 정해진 시간에 영양사가 짜준 식단이 제공될 것, 매일 아침 의료진이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주사를 놓을 것, 외부와의 모든 통신은 금지되며 유일한 소통 창구는 비서를 통해 전달되는 강희진의 지시뿐이라는 것.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완벽하게 통제된 사육과도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체열을 했고 낮에는 태아에게 좋다는 음악이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저녁이 되면 하루의 끝을 알리는 영양제를 삼켜야만 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채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를 잉태하기 위한 최상의 인큐베이터로 취급되고 있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처음 며칠은 절망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임서연이었다. 숫자의 행간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고 복잡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던 애널리스트였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한 산책이라는 명분으로 펜트하우스 구석구석을 걷기 시작했다. 거실, 침실, 서재, 심지어 작은 실내 정원까지 모든 공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모델하우스 같았다. 이 집의 주인이었던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서재에서 위화감을 느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이었다. 대부분은 경영 관련 서적과 고전 문학 작품들이었지만 유독 한 구역의 책들은 마치 장식품처럼 너무나 반듯하게 꽂혀 있었다. 수년간 책을 다뤄온 사람의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 책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그러자 책장 깊숙한 곳, 책들의 그림자에 가려진 작은 패널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문 인식 센서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 강태준이 숨겨둔 무언가였다. 하지만 그의 지문이 없이는 열 수 없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물건이 있을 법한 침실로 향했다. 다행히 그의 개인 소지품 몇 가지가 드레스룸 한쪽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사용했을 법한 머리빗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머리카락 몇 올을 떼어냈다. 모근이 붙어있는 온전한 샘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이 일천함에 감사하며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그녀는 패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할 수 없었지만 과거에 보았던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지문 인식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 성공 확률은 희박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다. 그녀는 투명 테이프와 흑연 가루를 이용해 조잡하지만 그럴듯한 위조 지문을 만들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패널이 열렸다. 책장이 소리 없이 옆으로 미끄러지자 그 뒤로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바깥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방이었. 그곳은 강태준의 진짜 서재이자 비밀 연구실이었다. 방 안은 그의 지성과 열정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벽면에는 복잡한 수식이 적힌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설계도와 연구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쪽에는 반쯤 조립된 소형에너지 발전기 모델이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커피 향과 함께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아닌 강태준이라는 한 인간의 실체를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프로젝트 헬리오스라는 이름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것들이었다. 서연은 금융 애널리스트로서 다양한 산업을 분석해왔지만 이 프로젝트는 차원이 달랐다. 만약 성공한다면 아우라 그룹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프로젝트 파일 가장 아래에 깔려있던 작은 수첩, 그의 개인적인 생각을 기록한
다이어리였다. 글씨는 단정하면서도 힘이 넘쳤다. 첫 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희망과 포부로 가득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은 점점 어두워졌다. 기술 유출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 내부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H가 내 주변을 맴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나는 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다. H. 서연의 머릿속에 즉각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희진, 그의 새어머니. 마지막 페이지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사고가 있기 불과 며칠 전에 쓰인 것이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단순한 방해가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숨겨두었다는 것을.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거기서 기록은 끊겨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수첩을 덮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강태준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프로젝트 헬리오스를 빼앗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음모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희진이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희진이 왜 그토록 후계자인 아들에게 집착했는지, 강태준이 사라진 지금 그의 아들을 내세워 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계획에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장기말에 불과했다. 순간 서연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 비참한 운명.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녀의 뱃속에 자라게 될 아이는 한 남자의 꿈과 희망, 그리고 어쩌면 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품고 있는 존재였다. 서연은 굳게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비밀의 방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강태준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 강희진의 음모를 막아내는 것,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그들의 탐욕스러운 소나기에서 지켜내는 것.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다시 한번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보았던 공허한 불빛의 무덤이 아니었다. 이제 저 불빛들은 그녀가 싸워야 할 거대한 전쟁터처럼 보였다. 황금빛 감옥은 여전히 감옥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안에서 싸울 이유를 찾았다. 그녀의 조용하고도 치열한 반격이 바로 이 비밀의 방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비밀의 방에서 진실의 편린을 마주한 이후 임서연의 시간은 이전과 다르게 흘렀다. 겉으로는 여전히 수능적인 인질이었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전략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희진이 보낸 의료진의 검진에 묵묵히 응하면서도 그들의 모든 절차와 약물 투여를 기억하고 분석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강희진의 목을 조를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몰래 강태준의 비밀 연구실로 들어가 그의 연구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금융 애널리스트로서의 분석력은 복잡한 기술 자료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꿈,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위대함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를 향한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아우라, 그룹 소유의 최고급 VIP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이 진행되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 서연은 자신이 인간이 아닌 값비싼 시암소처럼 느껴져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강태준의 다이어리에 적혀있던 문장을 떠올렸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래,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지금 가장 중요한 전쟁터였다. 시술은 성공적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임신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피를 말리는 몇 주가 흘렀다. 강희진은 매일같이 비서를 통해 경과를 물었고 그 집요함은 서연의 숨통을 조여왔다. 서연은 초조함을 감추고 태연한 척했지만 밤마다 자신의 아랫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제발 이 전쟁에서 승리할 무기를 내게 줘.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혹은 저주처럼 결과가 나왔다. 임신이었다. 강희진은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가면 같은 미소 뒤에 숨겨진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서연에게 최고급 유기농 과일 바구니와 함께 메시지를 보내왔다. 수고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니 몸 관리 잘하도록.
마치 잘 훈련된 경주마에게 주는 당근과도 같았다. 진짜 충격은 그로부터 몇 주 뒤, 첫 초음파 검사가 있던 날 일어났다. 서연은 차가운 제리배에 발라지는 감촉을 느끼며 긴장된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탐촉자를 움직였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작고 희미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는 몇 번이고 화면을 확대하고 각도를 조절했다. 함께 들어온 강희진의 비서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기 상태는 괜찮은 겁니까? 의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침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문제라기보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아기 집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3개입니다. 의사는 모니터 위의 작은 점 3개를 차례로 가리켰다. 새쌍둥이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군요.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셋 하나도 아니고 셋.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멍하니 화면 속의 3개의 생명의 신호를 바라보는 동안 심장이 쿵, 붕, 붕 거세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포와 경외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고동이었다. 반면 강희진의 비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몇 번이고 되물었고, 이내 사색이 되어 밖으로 나가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그 전화의 상대가 누구일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살벌했다. 강희진이 직접 찾아왔다. 그녀는 평소에 우아한 가면을 벗어던진 채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서연을 쏘아보았다. 3명이라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뱀처럼 쉬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서연의 탓인 양 몰아붙이는 태도였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의사가 기적이라고. 닥쳐. 강희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는 서연의 코앞까지 다가와 경멸적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기적. 이건 재앙이야. 내가 원한 건 아우라를 이끌 단 하나의 완벽한 후계자였어. 통제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움직일 단 한 명의 손자. 그런데 감히 쓸모없는 것들을 둘이나 더 달고 와. 그녀는 서연의 뱃속 아이들을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불렀다.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지금까지는 거래의 일부, 계약의 산물이라고 해서 외면해 왔던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강희진의 잔인한 말은 그 작은 생명들이 온전히 자신의 일부임을 깨닫게 했.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선택적 유산을 진행해야겠어. 가장 건강한 남자아이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안 돼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갑게 타오르던 이성이 뜨거운 모성애 앞에서 녹아내렸다. 내 아이들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강희진은 서연의 반항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내 아이들 착각하지 마. 임서연, 내 몸뚱이는 내 아들의 씨를 품은 그릇일 뿐이야. 그 안에 든 내용물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 넌 그저 빚 때문에 내 자궁을 팔아넘긴 대리모일 뿐이라고. 계약서에는 아이의 수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전 분명히 임신과 출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서연은 필사적으로 맞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강희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서연의 저항이 예상 밖이라는 듯, 그러나 한편으로는 흥미롭다는 듯 관찰했다. 고작 몇 주 만에 어미 행세라도 하는 건가? 좋아. 그렇다면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그 것들을 빌미로 삼아주지. 그녀는 싸늘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너에 대한 감시는 2배로 강화될 거야. 식단은 물론이고 네가 마시는 물 한 모금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겠어. 네가 딴 마음을 품거나 내 계획에 방해가 되는 짓을 할 경우 내 가족들이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지. 그리고 명심해. 네가 낳을 아이들의 운명 또한 내 손에 달려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아이들이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너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걸. 그것은 얼음 송곳 같은 협박이었다. 강희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연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새 생명까지도 인질로 삼았다. 강희진이 폭풍처럼 떠나간 후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위태롭게 흔들렸다. 두려움이 온몸을 잠식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가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안에는 세 개의 심장이 함께 뛰고 있었다. 강희진의 계획을 깨트려버린 예상 밖의 변수. 그녀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어쩌면 세 배의 기회이자 세 배의 무기였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들아, 괜찮아.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켜줄게. 그녀의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굳건했다. 하나의 생존 게임이었던 이 계약은 이제 새 아이의 목숨을 건 처절한 전쟁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패배할 수 없었다. 임서연이 새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은 아무리 강희진이 철저히 통제하려 해도 결국 둑이 무너진 강물처럼 아우라그룹 내부에 스며들었다. 시작은 VIP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나온 기적에 대한 소문이었다. 식물인간 상태인 젊은 회장에게 3명의 후계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하룻밤 사이에 신화처럼 부풀려져 임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소문은 권력의 복도를 유령처럼 떠돌며 각기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강희진의 수족들은 그녀의 심기를 살피며 불안에 떨었고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은 앞으로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수였지만 선대 회장 시절부터 자리를 지켜온 원로그룹과 강태준을 따르던 젊은 임원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희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들에게 새 쌍둥이는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라 강태준 회장의 정통성을 잇는 명분이자 강희진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였다. 강희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혼란을 보고받으며 분노에 찬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야 했다. 단 한 명의 손자를 내세워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고 강태준이 남긴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잔재까지 모두 흡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새쌍둥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는 그녀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흙탕물을 끼얹었다. 여론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새 아이를 재앙으로 여기는 그녀와 달리 세상은 그들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섣불리 아이들을 해할 수도 임서연을 내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그 시각 폭풍의 눈인 임서연은 펜트하우스라는 고요한 감옥 안에서 외부의 경랑을 감지하고 있었다. 감시는 더욱 삼엄해졌다. 음식은 독극물 검사를 거쳐 들어왔고 의료진의 방문 횟수는 2배로 늘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은 차갑게 타오르는 투지로 가득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비밀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그의 자료들을 단순한 이해를 넘어 암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의 필체, 그의 사고방식, 그의 계획까지도 자신의 일부처럼 흡수했다. 언젠가 이 지식이 자신과 아이들을 지킬 무기가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정보가 없는 고립된 싸움은 승산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외부와 소통할 창구가 아군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한편 아우라 그룹 회장 비서실에서 최민준 실장은 착잡한 심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20년 넘게 아우라 그룹에 몸담으며 선대 회장을 모셨고 어린 강태준이 패기 넘치는 경영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인물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강태준을 믿고 존경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고와 뒤이은 임서연과의 결혼 발표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강희진의 작품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러던 중 새쌍둥이 임신 소식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그 순간 최 실장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회장님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의 혈육을 이용해 그룹을 삼키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 있는 임서연이라는 여자는 분명 희생자이거나 혹은 중요한 열쇠를 쥔 인물일 터였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는 강태준 회장을 위해 그리고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위해 움직여야만 했다. 며칠 후 최 실장은 강희진에게 정중하게 건의했다. 사모님, 회장님의 아이를 가진 분이시니만큼 좀 더 경험이 많고 입이 무거운 간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선대 회장님 시절부터 곁을 지켰던 수간호사를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실력도 확실하고 충성심도 깊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강희진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보았지만 그의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었다. 3명의 아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최고의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최 실장의 중심을 시험해 볼 겸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며칠 뒤 박 여사라고 불리는 나이 지긋한 간호사가 서연의 새로운 전담 간호사로 펜트하우스에 들어왔다. 그녀는 말이 없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서연을 돌보는 손길은 노련하고 따뜻했다. 다른 감시 인력들과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 대신 연민이 어려 있었다. 사건은 며칠 후 박 여사가 서연의 혈압을 재던 중에 일어났다. 다른 감시자가 잠시 서류를 확인하러 등을 돌린 찰나였다. 박 여사는 혈압계 커플을 서연의 팔에 감아주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속도로 그녀의 손바닥에 잡고 단단한 것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모양으로만 속삭였다. 최 실장님입니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놀란 기색을 감추고 태연하게 혈압 측정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손안에 든 작은 이물감이 마치 타오르는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서연은 화장실에서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폈다. 그 안에는 쌀알보다 작은 크기로 압축된 메모리 카드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준의 비밀 연구실에 있는 노트북에 그것을 꽂았다. 카드 안에는 단 하나의 음성 파일이 있었다. 임서연 씨, 저는 강태준 회장님을 모셨던 최민준 실장입니다. 당신을 믿어야 할지 경계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새아이의 소식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용 보안 회선입니다. 제가 다시 연락할 방법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정말로 회장님의 편이라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증거로 내일 아침 식사 때 오렌지 주스 대신 포도 주스를 요구하십시오. 부디 무은을 빕니다. 붉고 낮은 목소리에는 진심과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길고 외로운 터널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성벽 바깥에 그녀의 손을 잡아줄 동지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가져온 직원에게 서연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왠지 포도 주스가 마시고 싶네요. 바꿔줄 수 있나요? 그녀의 작은 반란은 감시자들에게는 단순한 임산부의 변덕으로 보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최 실장의 책상에 올라온 보고서의 한 줄은 거대한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동맹이 결성되었다. 보이지 않는 전선이 마침내 연결된 것이다. 임서연은 이제 더 이상 황금세장 속에 갇힌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성벽 안의 지휘관이 되어 성벽 밖의 충실한 병사와 함께 거대한 적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민준 실장과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긴 이후 임서연은 더 이상 수동적인 포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나의 작전 본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절망 대신 차가운 총명함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강희진은 임서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지만 새쌍둥이라는 변수가 가져온 골치 아픈 상황에 짜증이 크게 달해 있었다. 그녀는 계획을 수정했다. 임서연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대신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말려 죽이기로 결심했다. 펜트하우스의 감시는 숨막힐 정도로 강화되었다. 강희진은 임서연에게 산모의 정서적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신경안정제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를 투여하려 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책과 정보는 그녀의 손을 거쳐 검열되었다. 심지어 펜트하우스 내부의 고용인들 사이에 임산부가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인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임서연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 만에 하나 그녀가 외부와 접촉하더라도 그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하지만 강희진은 몰랐다. 그녀의 모든 압박은 박 여사를 통해 최 실장에게 그리고 다시 안전한 루트를 통해 서연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신경안정제가 든 영양제를 박 여사의 도움으로 몰래 버렸고 강희진이 퍼뜨린 소문은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상태를 위장하는데 훌륭한 연막이 되어주었다. 밤이 되면 비밀연구실은 그들의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박 여사가 몰래 가져온 초소형 통신 장비를 통해 서연과 최 실장은 정보를 교환했다. 서연은 강태준의 다이어리와 연구 자료를 통해 파악한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개요와 강희진의 의심스러운 행적들을 전달했다. 최 실장은 그룹 내부의 동향과 강희진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강희진 회장 대행은 최근 넥서스 바이오라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암호화된 통신 장비를 통해 낮게 흘러나왔다. 표면적으로는 바이오 사업 확장으로 보이지만 넥서스 바이오가 가진 특수 배터리 기술은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관련이 깊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눈여겨보던 기술입니다. 서연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강희진은 강태준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흡수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분명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킨 뒤 헐값에 회사를 집어삼킬 계획일 겁니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미 관련 부서의 각종 규제 조항을 이용해 넥서스 바이오를 압박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의 눈에 강태준의 다이어리 한 구석에 무심코 휘갈겨 쓴 것처럼 보이는 숫자 배열과 짧은 문구가 들어왔다. 22, 1, 5, 14, 20, 15. 밤은 낮보다 밝다. 마치 암호처럼 보였다. 실장님, 혹시 이 숫자들과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박의 서연은 그것을 그대로 읽어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통신장비 너머로 최 실장의 흥분과 놀라움이 뒤섞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이건 회장님께서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두신 유령 계좌의 접속 코드입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물려주신 개인 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우라 그룹의 공식 장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비밀 자금입니다. 저와 회장님 외에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반격의 기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강태준이 남긴 히든카드였다. 실장님, 그 계좌의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한 액수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넥서스 바이오 정도의 회사를 통째로 흔들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계획이 스쳤다. 금융 애널리스트로서의 날카로운 직감과 승부사적 기질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실장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격이 될 겁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희진의 방식을 그대로 역이용하는 대담하고도 정교한 계획이었다. 작전은 며칠에 걸쳐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최 실장은 서연의 지시에 따라 유령 계좌의 자금을 열어 개의 외국인 투자 계좌로 분산시켰다. 한편 강희진은 계획대로 넥서스 바이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고 갑작스러운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주요 거래처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넥서스 바이오의 주가는 연일 폭락하며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강희진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던 바로 그날 새벽, 서연의 신호가 떨어졌다. 최 실장은 분산된 계좌를 이용해 폭락한 넥서스 바이오의 주식을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매집하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시장에 풀린 주식들을 싹쓸이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 서연이 강태준의 자료에서 찾아낸 정보, 즉 강희진이 넥서스 바이오를 인수하려는 진짜 이유가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기술 탈취에 있다는 사실과 M&A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의 증거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언론사와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터져나왔다. 시장은 즉시 뒤집어졌다. 아우라그룹의 비도덕적인 M&A 시도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반대로 넥서스 바이오의 기술력은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주가는 폭등을 넘어 수직으로 치솟았다. 강희진의 사무실에서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났.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다. 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 내 뒤통수를 친 거지? 그녀의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막대한 자금만 허공에 날린 셈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배우를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자금의 출처는 오리무중이었고 정보 유출의 경로 또한 안개 속이었다. 너무나 정교하고 대담한 공격에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자신 외에 또 다른 거대한 플레이어가 이 판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임서연은 창밖에 야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아우라그룹의 실패와 미지의 투자 세력에 대한 분석이 떠들썩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이 황금 감옥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거대한 제국의 여왕에게 첫 번째 패배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시바디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사령관으로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첫 번째 돌은 던져졌다. 강희진의 견고한 성에 생긴 작은 균열. 이제 그 균열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서연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 일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임서연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세계의 심장이 그녀의 안에서 힘차게 뛰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경이로움과 함께 강철 같은 책임감을 느꼈다. 넥서스 바이오 사건 이후 강희진은 뱀처럼 몸을 웅크린 채 조용히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서연은 그것이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고요함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그룹 내부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서연과 최 실장의 비밀 통신은 더욱 긴밀해졌다. 그들은 강희진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우며 마치 살얼음판 위에서 체스를 두는 것처럼 신중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강태준의 자료를 통해 그의 경영 철학과 전략적 사고를 흡수하며 이제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최 실장의 든든한 참모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기적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강태준이 누워있는 VIP 병실, 생명 유지 장치들이 규칙적인 소음을 내뿜는 고요한 공간. 오랫동안 그의 곁을 지켜온 베테랑 간호사가 습관처럼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던 강태준의 손가락이 바로 그때 아주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간호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단순한 근육 반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그의 감은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황급히 호출 버튼을 눌렀다. 원장님, 601호 환자분. 반응이 있습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최고의 의료진이 그의 병실로 몰려들었고 각종 검사가 쉴 새 없이 진행되었다. 뇌파 검사기에서 나타나는 그래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파동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생명 반응이 아니었다. 의식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였다. 거의 1년 가까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아우라그룹의 회장이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이 소식은 가장 먼저 강희진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를 받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가 우아하게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났.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죽은 줄 알았던 유령이 그녀의 왕국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위해 관뚜껑을 열고 일어서고 있었다. 강희진은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남편의 아들을 돌봐온 새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의료진을 다그쳤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태준이가 정말 깨어난 겁니까?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 누워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혼미하거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혼미와 문제, 강희진은 그 단어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략이 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녀는 즉시 병실 주변의 모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로 경비를 재배치했다. 그리고 언론에는 회장이 기적적으로 회복 중이지만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는 정보를 교묘하게 흘렸다. 강태준을 세상과 격리시키고 그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 속셈이었다. 최 실장은 이 소식을 듣고 기쁨과 함께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박 요사를 통해 즉시 이 사실을 서연에게 알렸다. 소식을 들은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깨어났다. 자신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편이자 뱃속 아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시작점인 그가 돌아왔다. 수많은 감정이 그녀를 휩쓸었다.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줄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의사의 말처럼 그가 기억을 잃었거나 혹은 강희진의 이간질에 넘어가 자신을 적으로 인식한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다. 만나야 해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든 그를 만나야만 해요. 강희진이 그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전에. 하지만 강희진이 철통같이 지키는 병실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최 실장조차도 업무 보고라는 명분으로 단 몇 분간의 면회만을 허락받았을 뿐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강태준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다. 눈을 뜨고 소리에 반응하고 간단한 단어를 내뱉기 시작했다. 그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눈앞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새어머니. 강희진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본능적인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회장님이라 부르는 소리, 그리고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사모님과 새쌍둥이라는 단어들을 파편처럼 들으며 혼란에 빠졌다. 강희진은 그의 혼란을 이용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을 속삭였다. 네가 사고로 모든 걸 잊어버렸다고. 네가 없는 동안 회사를 지키기 위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그리고 너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저 여자는 사실 너를 이용하려는 수상한 여자이니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최 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만삭의 몸을 한 임서연이 서 있었다. 최 실장이 자신의 직위를 걸고 회장님의 직계 가족면회라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워 그녀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강희진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일어섰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를 향해 걸어갔다. 강태준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보는 순간 시끄럽던 머릿속이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시선을 내려 그녀가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안고 있는 세상의 전부를 담은 듯이 불러온 배를 보았다. 태준아, 정신 차려. 저 여자는. 강희진이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그에게 소리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이 아주 천천히 힘겹게 팔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은 강희진을 지나쳐 허공에서 길을 잃은 듯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정확히 임서연을 향해 뻗어졌다. 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다.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말하려는 단어는 분명했다. 연. 그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간호사들에게서 들었던 이름인지 아니면 흐릿한 기억의 잔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본능이, 그의 무의식이 눈앞의 새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아이들을 품고 있는 이 낯선 여자를 선택하고 있었다. 강희진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녀의 완벽한 통제에 생긴 치명적인 균열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온기가 느껴졌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긴 침묵 속에서 수만 가지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 하나의 연대가 깨어지기 쉬운, 그러나 너무나도 절실한 동맹이 그들의 맞잡은 손 사이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권력의 저울이 극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손이 임서연의 손을 잡는 순간 병실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강희진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최 실장과 방 여사는 애써안도에 한숨을 삼켰다. 강태준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생명의 온기를 찾아낸 듯 서연을 놓지 않았다. 지금 무슨 짓이야. 강희진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위압감 대신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강희진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이 남자 강태준에게 쏠려 있었다. 그의 손은 앙상하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깃든 희미한 힘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괜찮아요. 서연은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했다. 제가 여기 있어요. 그날의 소라는 강태준이 의사의 권고에 따라 다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일단락되었다. 강희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병실을 나섰지만 그녀의 눈빛은 반드시 임서연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살기로 번뜩였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강태준이 임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선택한 장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이제 임서연은 단순히 회장의 아이를 가진 대리모가 아니라 의식을 회복한 회장이 직접 찾은 유일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병실은 두 사람의 위태로운 성역이 되었다. 서연은 만삭의 몸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그의 곁을 지켰다. 강희진은 산모와 환자의 안정을 위해라는 교묘한 이유를 대며 그녀의 출입을 막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강태준이 미약하게나마 고개를 저으며 서연을 찾았다. 그의 기억은 여전히 조각나 있었지만 그의 무의식은 알고 있었다. 강희진의 위선적인 친절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과 임서연의 침묵 속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그들의 소통은 처음에는 더디고 답답했다. 강태준은 긴 문장을 말하기 어려워했고 서연은 강희진이 설치해 놓았을지 모를 도청장치를 의식해 말을 아꼈다. 대신 그들은 눈빛으로 대화했다. 서연은 그가 잠들었을 때 그의 손바닥에 글씨를 쓰며 상황을 전달했다. 계약 결혼, 새쌍둥이, 강희진의 계획. 강태준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의 눈은 빠르게 재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서연이 전달하는 단어들은 그의 흩어진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로 꿰는 실이 되었다. 그는 기억해냈다. 사고 직전 브레이크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순간의 섬광,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중요 데이터를 백업하며 최 실장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던 기억,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사사건건 자신의 발목을 잡던 강희진의 차가운 눈빛까지. 어느 날 오후 서연이 그의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책 페이지 사이에 작은 메모지를 숨겨 그에게 건넸다. 당신의 비밀 연구실을 찾았어요. 헬리오스. 그 순간 강태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헬리오스. 그 단어는 그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열쇠. 원리.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의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적혀있던 바로 그 단어들이었다.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숨겨두었다고 했죠. 그녀는 그의 입모양을 읽으며 속삭였다. 강태준의 눈에 총기가 돌아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서연이 놀라 그의 등을 받쳐주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우라 그룹을 이끌던 젊은 제왕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당신이
당신이다. 알아낸 거군. 당신이 남긴 흔적들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완전한 신뢰가 형성되었다.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갑과 을, 혹은 동정심으로 맺어진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이었다. 그들의 동맹은 위태로웠지만 그래서 더욱 절실했다. 강태준의 육체는 아직 쇠약했고 서연은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는 만삭의 몸이었다. 하지만 그의 명석한 두뇌와 그녀의 전략적인 사고가 결합되자 그들은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희진의 눈을 속이기 위해 연기를 시작했다. 강태준은 여전히 기억이 온전치 않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행세를 했다. 그는 강희진 앞에서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엉뚱한 말을 내뱉었다. 강희진은 그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으며 안심하기 시작했다. 그 가면 뒤에서 그들은 반격을 준비했다. 강태준은 서연에게 그룹 내의 권력 구조, 이사들의 성향, 그리고 강희진의 약점들을 알려주었다. 그는 강희진이 얼마나 교묘하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해왔는지에 대한 비밀들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판을 짰다. 그녀는 더 이상 수비만 하지 않았다. 이제는 공격할 차례였다. 그녀는 탐욕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깨어나면서 극도로 초조해졌을 거예요. 서연은 강태준의 손바닥에 빠르게 글씨를 썼다. 초조한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죠. 우리는 그녀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강태준의 눈이 물었다.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녀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한 미끼를. 서연의 계획은 대담했다. 강태준이 회복불능에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것처럼 위장하고 그의 모든 의결권을 강희진에게 위임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동시에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미완성 핵심 기술, 데이터가 담긴 것처럼 보이는 가짜 노트북을 그녀의 손에 들어갈 만한 곳에 미끼로 던져두는 작전이었다. 만약 강희진이 그 미끼를 문다면 그녀는 강태준의 의결권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강탈하고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겨 천문학적인 자금을 챙긴 뒤 그룹을 떠나려 할 것이었다. 그것은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명백한 배임 행위였다. 너무 위험해. 강태준이 우려를 표했다. 만약 계획이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돼. 하지만 성공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어요.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겨야만 해요.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이 여인의 강인함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경외감은 어느새 존경과 애틋함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는 그녀와 아이들이 없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다시 굳게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제 따뜻했다. 같이 싸우자. 그것은 동맹의 완성이자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다. 필요에 의해 맺어진 위태로운 연대는 이제 핏줄보다 진한 신뢰와 공동의 목표로 단단하게 뭉친 파트너십으로 거듭났다. 그들은 이제 덫을 놓을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제국의 여왕을 심판대에 세울 마지막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덫은 놓였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이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임서연과 강태준, 최 실장은 숨을 죽인 채 강희진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들의 연기는 완벽했다. 강태준은 병실에서 하루하루 의미 없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때때로 어린아이처럼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기억을 잃은 환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서연은 그런 그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순진한 아내가 되어 강희진의 감시, 카메라 앞에서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았다. 강희진은 처음에는 의심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보고되는 강태준의 상태와 자신의 앞에서 바보처럼 웃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점차 경계심을 풀었다. 그녀는
마침내 확신했다. 강태준은 재기불능이다. 그는 이제 그녀의 손안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초조함이 탐욕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사들은 회장의 불확실한 상태에 동요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강희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해야만 했다. 미끼는 예상보다 빨리 던져졌다. 최 실장은 강희진의 비서실에 있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강태준이 사고 전에 공증받아둔 유고시 모든 의결권을 새어머니인 강희진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가짜 유언장 사본을 흘렸다. 물론 원본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진 것처럼 정교하게 위조된 문서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미끼,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데이터가 담긴 노트북이 마침내 등장했다.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은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깜빡했다는 듯 노트북을 병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나갔다. 그가 떠나자마자 강희진이 매수해둔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노트북을 바꿔치기 했다. 모든 것은 서연과 최 실장이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강희진은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고용한 최고의 해커들을 동원해 노트북의 보안을 풀었다. 화면에 떠오르는 복잡한 수식과 설계도, 연구 데이터들을 보며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녀와 그녀의 팀은 그것이 강태준이 남겨둔 함정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노트북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모든 활동은 강태준 측의 서버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이제 강희진의 폭주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유령 계좌를 통해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모든 거래는 강태준과 임서연의 이름을 도용한 차명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발각되더라도 모든 죄는 판단 능력이 흐려진 강태준과 그를 조종한 악녀 임서연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기 위해 물밑 접촉을 시작했다. 물론 그 경쟁사는 최 실장이 강태준의 비밀 자금을 이용해 만든 위장 회사였다. 강희진과 해외 바이어 사이의 모든 대화와 이메일은 그대로 녹음되고 저장되었다.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비밀 연구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다음 작전을 지시했다. 그녀의 배는 이제 금방이라도 아이들이 태어날 것처럼 무거웠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곧 움직일 겁니다. 서연이 통신 장비를 통해 나지막이 말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를 매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겠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답했다. 이사들 중 회장님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이미 언지를 해두었습니다. 그녀가 덫을 발동시키는 순간 우리는 역으로 그녀의 목에 올가미를 씌울 겁니다. 강태준은 병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회사를 망가뜨리는 강희진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는 이 전쟁의 끝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마침내 대의가 밝았다. 강희진은 긴급 이사회 소집을 공고했다. 안건은 강태준 회장의 정신적 무능력 판정에 따른 직무정지 및 임시의장 선출의 건. 그녀는 이사회에서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폭로하며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다. 강태준과 임서연이 회사 돈을 횡령했으며 프로젝트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만삭의 배를 가려주지는 못했지만 그 모습은 연약한 임산부가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여전사와도 같았다.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사모님 몸이 많이 무거워 보이십니다. 괜찮아요. 박 여사님, 오늘이 마지막 전투가 될 테니까요. 서연은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가들아, 조금만 더 힘을 내. 엄마가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같은 시각, 병실에서는 최 실장이 강태준의 휠체어를 밀며 마지막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오랫동안 누워있어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총명함을 완전히 되찾아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희진이 입장하는 즉시 회의장의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고 저희가 준비한 영상과 자료들을 스크린에 송출할 겁니다. 알겠네. 최 실장.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회장님이야말로. 최 실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희진은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회의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에는 강태준과 임서연을 지옥으로 보낼 증거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질 새로운 제국을 꿈꾸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이사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랐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향하는 그녀의 등 뒤로 회의장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휠체어를 탄 강태준과 그의 곁을 지키는 임서연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강희진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완벽한 시나리오는 시작되기도 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가 파놓은 함정의 입구는 어느새 그녀 자신을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회의장 안의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회의장 뒤편, 예고 없이 나타난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강태준과 만삭의 몸으로 그의 곁을 지키는 임서연. 그들의 등장은 잘 짜인 연극의 막이 오르는 순간처럼 극적이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강희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빛마저 돌았다.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허수아비가 자신의 심판대 바로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난 형국이었다. 말도 안 돼.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의미를 잃은 탄식뿐이었다. 정적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눌하고 힘없는 환자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낮고 힘이 있었으며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담고 있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사님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집에 불청객이 너무 많았던 것 같군요.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희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저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저건 강태준이 아니거나 혹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저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집어던졌다. 강태준이 정신감정에서 심각한 인지능력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조된 진단서와 그와 임서연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이었다. 이것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공모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우라를 지키기 위해 이 사실을 밝히려던 것뿐입니다. 그녀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이사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이미 판세는 기울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최민준 실장이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진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병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화면이었다. 강희진이 매수한 간호사가 들어와 강태준의 노트북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뒤이어 강희진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커들을 동원해 노트북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녹화된 로그 기록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그녀가 강태준과 임서연의 명의를 도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 유령 계좌로 송금하는 모든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영상이야. 강희진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최 실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강희진과 해외 경쟁사로 위장한 최 실장의 페이퍼 컴퍼니 대표가 나눈 화상통화 녹취록이었다.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기술만 넘겨주신다면 약속한 금액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계약합시다. 강태준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그 애송이가 평생 재기하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릴 테니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강희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회장 대행이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 한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 실장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이것은 강희진 회장 대행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범죄의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1년 전 강태준이 탔던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 정밀 분석 보고서였다. 누군가 고의로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에 미세한 균열을 낸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차량 정비를 담당했던 정비공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다. 강희진 사모님의 비서가 찾아와 거액의 돈을 주며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지만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살인, 미수, 모든 범죄의 정점이 찍히는 순간이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희진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녀의 편에 섰던 소수의 이사들마저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외면했다. 사방이 적이었다. 완벽한 고립. 그녀가 임서연에게 주려 했던 바로 그 지옥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강희진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단정하던 머리는 산발이 되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날 배신한 건 너희들이야. 이 아우라는 내 것이었어야 해. 내가 이룬 제국이라고. 그녀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강태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얼굴을 핥으려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제압했다. 이거 놔날 놓으란 말이야. 강태준, 임서연. 내가 죽어서도 너희들을 저주할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소음과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 아주 작지만 선명한 소리가 들렸다. 임서연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통이 섞인 짧은 신음이었다. 아. 그녀는 갑자기 밀려온 극심한 고통에 자신도 모르게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의 곁에 있던 강태준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다. 서연 씨, 왜 그래?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강희진을 심판하던 냉철한 군주의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절박하고 애타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또 한 번의 강한 진통이 파도처럼 그녀의 아랫배를 덮쳤다. 그리고 그녀는 느꼈다.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뜨거운 액체의 감각을.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아이들이 지금 나오려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회의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려 발버둥 치던 강희진조차도 이 극적인 순간 앞에서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다. 한쪽에서는 탐욕으로 쌓아올린 제국이 무너지며 한 여자가 끌려나가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제국의 진정한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생명들이 세상에 나오려 하고 있었다. 파멸과 탄생, 절망과 희망, 거대한 드라마의 두 개의 절정이 하나의 공간, 하나의 시간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의사빨리 구급차 불러 당장. 강태준이 회의장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오직 서연과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회의장 문이 활짝 열렸다. 한쪽 문으로는 강희진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고 다른 쪽 문으로는 응급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황급히 달려들어왔다. 권력을 향한 길고 긴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생명을 향한 더 위대하고 절실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이사회 회의장은 순식간에 전쟁터에서 응급실로 변했다. 강태준의 절박한 외침과 함께 응급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 들어왔고 임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들것에 실려나갔다. 강태준은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듯 휘청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눈에는 방금 전 거대한 적을 쓰러뜨린 승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서연 씨, 정신 차려요. 내가 옆에 있을게.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구급차에 함께 오르는 순간 회의장 문이 닫혔다. 남겨진 이사들은 한편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잔해 속에서 강희진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을 맺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서연은 밀려오는 진통의 파도 속에서 간헐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그때마다 그녀를 붙잡아준 것은 자신의 손을 꽉 잡은 강태준의 온기와 귓가에 울리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였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얼굴도 본 적 없는 남편. 하지만 어느새 그는 그녀의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분만실앞 복도는 강태준에게 세상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공간이었다. 닫힌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서연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마치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아우라 그룹을 되찾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들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한 명의 남자에 불과했다. 최 실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영원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분만실 문이 열렸다. 지친 얼굴의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강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산모와 아이들 모두 건강합니다. 그 한마디에 강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최 실장이 급하게 그를 부축했다. 안도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의사는 기적을 본 사람처럼 경이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정말 대단한 산모입니다. 아드님 둘에 아주 예쁜 따님 하나입니다. 세 아이 모두 우렁차게 울더군요. 아들 둘, 딸 하나. 강희진이 그토록 원했던 단 하나의 아들이라는 족쇄를 비웃기라도 하듯 세상은 그들에게 세 배의 축복을 내려주었다. 강태준은 흐느끼며 의사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다. 얼마 후 회복실로 옮겨진 서연은 창백했지만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인큐베이터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 꼬물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강태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서연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기며 한참 동안 그녀와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윽고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강태준이었다. 아이들은 건강해. 아주 건강해. 당신을 쏙 빼닮은 예쁜 공주님과 나를 닮아 시끄러울 것 같은 아들 둘. 강태준의 목소리는 벅찬 감동으로 잠겨 있었다. 서연의 눈가에 안도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임서연.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피처럼 차가운 계약서였다. 이건.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북 소리내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다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이딴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이 계약 때문에 당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 내가 평생에 걸쳐 갚아나갈게.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서연 씨,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 내 회사를 되찾아 주었어. 그리고 나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이들을 선물해줬지. 당신은 내 세상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아니라 내 아내로서,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엄마로서 나와 진짜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청혼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다 이내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다.
1년 후 강희진과 그녀의 일당들은 살인미수, 배임, 횡령 등 수많은 죄목으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강태준은